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에도 여야 대선 주자들의 광폭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더 큰 이슈 몰이를 하나 경쟁이라도 하듯이 화제성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윤석열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는 파장이 상당한 발언이었죠. 월요 경제토론에서 이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쏟아내는 발언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월요일에 만나는 두 분이죠.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조전혁 전 의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선 주자들 시간이 지금 앞다퉈서 지금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난 주말 보니까 이 종부세, 특히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린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는 발언 상당히 여진이 큰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전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째 타이밍이 좀 절묘한 것 같습니다. 타이밍. 예. 14일 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22일부터 이렇게 날아오죠? 발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세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내 집에 이제 종부세가 얼마나 날라올까 하면서 이제 가슴 졸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 이제 그분들 가슴 졸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청량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아, 사이다 같은 발언이다. 뭐 네. 이런 측면에 굉장히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런 말씀 갖다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지금 이게 부동산세가 특히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이게 마치 그 집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게 죄인 것처럼 징벌적 과세로 이제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너 빨리 집 내놔라. 네. 그러니까 그렇죠. 왜 우리 이게 얘가 좀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어렸을 때 보면은 왜 소위 삥 뜯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돈 나올 때까지 이게 때려가지고 네. 이 돈 뺏는 못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비슷한 정책을 갖다 사실 쓴 거예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정책을 갖다 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의 이 부동산 세제, 예. 부동산 정책 자체는 사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오는 22일 날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에 맞춰서 지금 전면 재검토 발언하는 게 타이밍이 절묘했다. 그리고 정부 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민요던가요? 아니면 메들리라든가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때 되면 나오는 감세팔이라고 저는 생각을. 감세팔이다.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어제 오늘 도입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 도입이 됐지만 또 이게 부과 기준을 상향해가지고 애초에 최초의 종부세를 설계했을 때 비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1.7%밖에 내지 않는 세금이고 대다수의 국민은 아무 관련이 없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그럼 왜 늘어났냐? 네. 늘어난 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결국 세부담을 완화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면 돼요. 종부세를 깎아주거나 없앨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이 포문을 누가 열었냐. 예. 그거는 올해 8월 달에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1억으로 상향함으로써 이 포문을 연 거고. 그렇죠.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 11억으로 올렸죠. 11억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가뜩이나 부자 정당 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이런 입장이 나온 거고. 예. 저는 이게 선거철만 다가오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앞다퉈서 내놓는 이 감세팔이에 대해서 이제는 좀 국민들이 좀 직시하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좀 제대로 봐야 될 게요. 예. 이게 세금이 말입니다.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정말 선진국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방세로 해가지고 지방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 보유를 갖다 한 데 있어가지고 그 보유세가 어떤 성격을 갖다 가지는가 하면요.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제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정부 서비스를 갖다 한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좋은 치안을 갖다 제공을 갖다 하고 또 좋은 교통 서비스,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갖다 제공하는 대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이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한테 좋은 세금을 좋은 서비스를 갖다 해서 그런 서비스의 대가로 사실은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재산세가 그렇죠.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 재산세 따로 있고 종부세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부가 말입니다. 예. 돈을 국민의 세금을 갖다 걷는데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가격만 올랐다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 뺏어가는 것 이건 깡패 정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좀 반론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우리 박 의원님. 그 돈을 뺏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보유한 자산의 가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해 정당한 과세를 하는 거고 이중과세 문제는 숱하게 종부세를 둘러싸고 헌법소원도 제기되고 했습니다만 우리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 있고 예. 그리고 이걸 지방세로 하자. 이번에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재산세하고 통합하자. 재산세 통합. 그러니까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거죠. 저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종부세로 통합을 해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격차, 특히 부동산 가격의 격차가 심각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재산세로 통합하게 되면 결국은 지방은 이제 더 고사될 거고 재원이 부족해서 수도권은 계속해서 풍족한 재원을 누리게 될 거거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걷어가지고 1년에 한 2조쯤 걷는데 그거를 지방에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네. 때문에 이걸 갖다 만약 그 현행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을 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저는 재산세도 우리가 굉장히 빈약하고 예. 종합부동산세도 여전히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 종부세 실태를 보고서 세금 폭탄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예. 종부세 부과 대상인 사람들 즉 9억 이하 공시가 9억 이상이죠. 9억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들의 평균 납세액이 273만 원입니다. 네. 그중에 또 절반 되는 사람들은 1년간 납세액이 24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평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 과장된 그런 세금 폭탄론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현혹되고 있고 언론도 현혹되고 있는데 실체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한 이 부동산 시장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두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특히 박원석 의원님은 세금 폭탄이 아니다. 이게 왜 세금 폭탄이냐? 평균 아까 273만 원입니다. 3만 원 정도. 그중에 과세 대상의 절반은 평균 24만 원을 냅니다. 네. 그런데 세금 폭탄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요. 그 폭탄도 여러 가지 폭탄이 있어요. 뭐 네. 그 크게는 핵 폭탄도 있고요. 작게는 수류탄도 이제 폭탄이고 네이팜도 또 폭탄인데 예. 정말 우리나라를 보면은 과세를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다 가지고 이제 세목도 만들고 이제 세금도 내야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게 너무 중구난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구 신설을 갖다 하고 마음대로 세율을 갖다 조정을 갖다 하고 하는 이런 세제를 갖다 갖고 있는 나라가 적어도 OECD 국가에는 없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좋습니다. 뭐 이게 그 과세 공평성을 갖다 위해 가지고 그 이 소득세를 갖다 중심으로 사실은 그 이 과세를 갖다 하고 재산세라는 게 뭡니까? 재산이라는 게 자기가 소득을 갖다 통해서 벌어서 저축을 갖다 하고 남는 부분이 재산이 되고 네. 그 재산을 갖다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갖다 사면은 부동산도 재산이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건 사실은 한번 세금을 갖다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를 갖다 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소득세를 갖다 손을 갖다 대야 될 부분이지. 네. 이게 뭐 집값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책 차원에서 이게 종부세나 아니면 재산세 이런 걸 갖다 건드려가지고 여기저기 터지게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과세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대한민국이 이 소득 격차도 큰 문제지만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훨씬 더 큰 나라거든요. 때문에 그냥 앉아서 생기는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면 이건 조세 일반 원칙에 저는 어긋나는 거라고 보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실효세율을 보면은요, 예. 0.17%입니다. OECD 평균이 0.33%고, 예. 그다음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는 1%에 육박해요.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이게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다면 통합하자 하나의 보유세로 대신에 실효세율을 그러면은 그 OECD 평균 이상으로 그렇게 가져가자. 그런 세제 개혁이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예. 그 실효세율이 0.1%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네. 이런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혀 이게 과도한 세금도 아니고 징벌적 과세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박원석 의원 말씀으로는 이제 보유세 실효세율이 이제 0.17% 정도다 이런 얘기신데 이런 이제 불만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 분들의 조금 비싼 집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 재산세, 이 종부세를 굉장히 많이 이제 내야만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큰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제 때 되면 언론에 그런 기사가 예.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 그런 분이 있는지 얼마나 되는지 그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 네. 우리 종합부동산 세제에 따르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고 30%까지 받습니다. 예. 고령층 특별공제 40%, 합쳐가지고 거의 80%까지 세금 공제를 받아요. 예. 때문에 실제로 연금생활자인데 내가 집 한 채에 있다는 이유로 예.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얼마나 되는지 되는지. 확인하고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정밀한 조사가 필요할 텐데 올해 기준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인데 올해 납세자 종부세 납세자 대상자가 76만 명이다. 작년보다 10만 명이 늘었다. 그리고 종부세 주택분 종부세가 올해 5조 7,363억 원인데 1년 전에 비해서 4배 가까이 늘었다는 통계인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폭탄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집값이 완전 너무 뛴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을 갖다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실현된 소득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냥 자산 가치가 이제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 실제로 뭐라 그럴까요? 이익이 실현되는 지점에서 이제 세금을 갖다 내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복잡한 게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 이제 집값 대책으로 이런 세금들을 갖다 이제 사용을 갖다 하니까 예. 그게 이제 부작용을 갖다 내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집값 오른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세금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닙니다. 세금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수급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집값이 올랐고, 그런데 그 근본적인 수급 대책에 대해 가지고는 네. 수술을 갖다 하지 않고, 지금 이 세금을 갖다 가지고 이 수요를 갖다 억눌러 가지고 예. 집값을 갖다 잡겠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수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갖다 받고 있는. 예. 근데 이제 앞서 76만 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76만 명인 걸 감안했을 때 전 국민의 1.7%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늘어난 거는 종부세 세액이 늘어난 거는 집값이 올라서지 세율을 높이거나 세금 그 자체 제도가 변경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집값을 정상화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라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폭등한 집값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재산세나 보유세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게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쨌든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보편적인 조세 제도의 하나고 예. 마이바흐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예. 국산 자동차를 타는 사람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것도 실현 이익과 관계없는 어쨌든 보유세입니다. 근데 마이바흐는 차가 노후화되면 세금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격도 떨어지고. 그런데 집은 아무리 노후화돼도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을 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도 네. 과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반대를 갖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가령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이제 이 100만 불짜리 집을 갖다 샀지 않습니까? 예. 사가지고 이게 130만 불이 됐어요. 130만 불이 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 130만 불에 파는 순간 30만 불에 대한 세금을 갖다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네. 세금을 갖다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보다 좀 더 좋은 집을 갖다 사고 싶다. 그래가지고 150만 불짜리를 갖다 샀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30만 불이 실현 이익이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갖다 하지 않고 이연을 갖다 하게 됩니다. 과세를 나중에 내게 해준다. 예,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네. 이익이 실현되는 단계에서 그때 과세를 갖다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보면은 양도세가 이렇게 막 폭탄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집을 갖다
내놔야지 사실은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네. 그게 집값이 떨어져도 떨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내놓으려고 그러니 내놓을 수도 없고 지금 어정쩡한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워낙 규제를 갖다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 주택들도 많이 안 지어주고 하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세금 폭탄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 조전혁 의원이 미국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네. 이 양도세를 좀 완화해야만 집을 내놓을 거 아니냐, 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윤석열 의원이 제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일시적인 감면, 절반으로 감면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 결국에 이제 시중에 매물이 부족해서 양도세를 인하하겠다. 일시적으로 감면하겠다. 하면서 다주택. 또 종부세도 인하하겠다. 두 개가 서로 상충돼요. 종부세 인하하면 매물이 안 나옵니다. 세금 부담이 떨어지니까 종부세가 높아야 세금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데 조금 정확하게 하기 위해 시청자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후보는 일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는 다주택자에게 대해서 한시적으로 좀 감면한다는 것이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이 네. 두 제도가 이 두 개의 철학이 제도 개혁 다르다, 방향이 상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1주택인 경우에 부과 기준이 시가 9억 이상일 때만 양도세를 냅니다. 시가 그렇습니다. 9억 이하는 내지 않아요. 이걸 또 민주당은 12억으로 또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죠. 그렇죠. 부과 기준을 완화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세율 자체를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세금의 원칙이 뭡니까?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는 거예요. 양도세를 거래세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 취등록세가 거래세고요. 양도세는 양도 차익, 즉 차익이 양도 발생하는 소득에-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거를 뭐 다주택 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변경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세제나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뒤로 커다란 구멍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든 양도세든 다 감면을 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전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세금 안 내고. 저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려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방안부터 개혁하는 게 지금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네,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임대주택사들에 대해 비과세를 좀 하려다가 또 시장에 막 크게 요동을 치니까 조금 물러난 측면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만 얘기할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종부세와 비슷한 건데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거두겠다는 게 국토보유세입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하는 분들 굉장히 아주 강력한 말로 비판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갖다 새로 국토보유세. 신설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왼쪽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오른쪽 주머니에 나눠주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는 철학이거든요. 국토보유세는. 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갖다 만들어서 다시 돈을 갖다 뿌리겠다. 예. 이건 나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조전혁 의원 같이 반대하는 분들, 국토보유세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다.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그렇습니까? 일단 국토보유세는요. 그 커다란 어떤 세금 체계의 변경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고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 조세 체계를 근간을 다시 짜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사실은 이로 인해서 늘어나는 부담이 없는 반면에 90%를 그렇게 주장했더라고요. 네, 예.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에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예. 지금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과세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고유 현황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걸 걷어서 이건 이제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서 나온 공유 부위니까 이걸 전 국민적으로 그 혜택을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하겠다. 다만 이제 과연 국토보유세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국토보유세로 지금의 이제 뭐 재산세 내지는 종부세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전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좀 더 연구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디테일들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는다는 거고요. 예. 큰 틀에서 조세 체계를 전환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큰 원칙에 따라서 지금 내놓은 근데 건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이재명 후보의 그 슬로건이 뭡니까? 이재명은 합니다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그냥 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저기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전체 세제 근간을 갖다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크다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예. 나는 이재명 후보는 정말 그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 위험한 일을 그냥 수순 없이 별 생각 없이 별 그 꼼꼼한 검토 없이 그냥 해버릴 것 같은 아마 그런 그쪽 불안감이 진영에서는 뭐 정밀한 검토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세제 자체가 정말 그 크다란 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세제들이 복잡하거든요. 예. 세목들도 많고 세제들이 복잡한데 이거 전체를 갖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그 쉽게 검토하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예. 근데 조 의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이재명은 합니다 사이에 괄호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뭡니까? 이재명은 눈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눈치 대한 봐야 과세도 합니다. 지금 유예하겠다 그러고. 가상자산 얘기했어요. 예, 여성가족부도 뭐 여성이 문제라고 20대 남자들이 얘기하니까 조금 덜 위험해졌네요. 그러니까. 평등가족부나 뭐 성평등부로 떼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고 이재명은 눈치 봐야 합니다가 맞습니다. 이재명은 안 합니다 하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재명은 눈치 봐야 하는데 좀 눈치도 봐야 합니다. 뭐 세금 문제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주말에 종부세 폭탄 얘기를 했다면 사학 공정 이게 뭐 교육에 우리 조 의원님 관심이 많으니까 네. 뭐 청년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채용 비리 근절 아니냐, 채용의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사학에도 그걸 적용하게 됐다.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참, 어떤 나는- 내용입니까? 근데 이거 우선 나는 그 저기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사립학교들. 기본적으로 지금 저기 여당에 계시는 주류 분들은 사립학교를 다 악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 이런 게 나왔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게 공정하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립학교 교사들의 채용을 예. 지금 몇몇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강제적으로 위탁시키게끔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네, 그걸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립학교. 네, 그럴 겁니다. 채용.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나 뭐 이런 데서 그 혹시라도 뭐 저기 그 입사 전형에 불공정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걸 갖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걸 갖다 위탁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적 자치를 나는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인정을 생각을 해줘야 하고요. 된다.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 지금 보면은 그 조국식 일가에서 하는 예. 그 무슨 학원인가 있죠. 거기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공동학원. 예. 그 학원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장하고 해가지고 이제 다 잡혀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발본 세곤을 갖다 해야 되는 데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립학 교직원 채용에 관해서 사적 자치 영역을 왜 채용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교육청이 다 위탁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을 좀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신 거죠, 조 의원님? 네. 올해 이제 사립학교법이 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사립학교 교원도 채용 시에 1차 시험을 전부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다만 경기도는 그걸 좀 앞서서 시행을 한 거고 경기도. 1차만이 아니고 2차, 뭐 실무나 수습까지도 교육청에 위탁을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앞서가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아니고요. 사적 자치의 원칙 중요하죠. 그러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보장받으려면 공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원들 월급 어디서 줍니까? 그 기자재 다 어디서 삽니까? 다 국고에서 지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저는 정부로부터 지원 하나도 안 받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견딜 수 있는 사립학교들이 있다면 그거는 아주 특수한 학교로서 그대로 살아남으면 됩니다. 그러나
공적 지원을 받는 한 예.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 비리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적발됐어요. 자기 친인척들 그 취업시키고 또 족벌 경영하고 그로 인해서 부실사항 만들고 부실사항 만들면 관선이사 파견돼 가지고 또 어떤 공적 비용이 들어가고 이 악순환이었단 말이죠. 때문에 과거에 이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일종의 사립학교의 소유와 경영에 있어서 뭔가 이게 공적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 사립학교법 개정을 했다가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 조 의원님이 소속돼 있던 뭐 장외 집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엔 제도가 또 한 발 후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거 얘기한 거 뭐 큰 개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이다. 사적 자체의 영역이긴 하나 공적 지원을 받는 한 이 정도에 있어서 투명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박원석 의원님 같은 경우도 지금 사립학교에 주는 돈을 갖다 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그건 지원금이 아니고 일종의 배상금의 성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평준화 제도라는 제도를 갖다 함으로써 사립학교가 세 가지 자유를 갖다 뺏겼습니다. 원래 사립학교라는 것은 학생 선발의 자유, 그리고 교과과정 이 편성의 자유, 그리고 세 번째가 학생 선발의 자유. 이 세 가지를 갖다 갖고 있어야지 그게 사립학교입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갖다 하면서 이제 일반 배정이 됐고 그러면서 지금 등록금까지 다 똑같이 되고 그걸 갖다 이제 사립학교 운영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정부에서 돈을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갖다 뺏어가고 나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지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자유를 앞뒤가 뺏긴 대가의 배당금이다. 그렇습니다. 사립을 갖다 사립답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배상 내지는 보상금이고요. 그 부분에 마치 코로나 우리 정국에서 지금 사실은 영업을 갖다 정지하든지 아니면 영업 시간을 갖다 단축한 거에 대해 가지고 주는 게 어떻게 지원이겠습니까? 그건 배상이자 보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말씀 들으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비평준화 시절에는 사립학교에 지원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립학교 교원들의 임금은 정부에서 지급을 했고 국고에서 보조가 됐고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저희가 했어봤지 않습니까? 자율형 사립고에 그럼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까? 정부가? 그게 어떻게 보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사실은요. 정부 지원 필요 없다. 우리가 등록금 책정을 하고 우리 자율적으로 하게 해달라는 사립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그런 사립학교가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교육체계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거는 주식회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한 푼도 지원받지 말고 수백만 원 등록금 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할 사립학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사립학교 국가에서 받는 돈을 지원이냐 배당금이냐의 논란은 좀 철학적 논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조금 이제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이 청년 공약, 바로 이 사립학교 배정도 역시 청년들의 공정 채용에 대한 갈증, 욕구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두 후보의 청년 공약,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도 있고 뭐 청년 도약 자금도 있고 각 후보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청년 공약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기본적으로 뭐 청년 공약뿐만 아니라 그 전체 공약의 흐름을 갖다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정부 중심, 그리고 규제 중심 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중심, 그리고 이 규제 철폐 내지는 자율 중심 이렇게 지금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나는 윤석열 후보가 공정을 갖다 강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는가 하면요. 대입 정시를 갖다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대입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금 더 검토를 갖다 해봐야 됩니다. 정시 비중을 갖다 이게 늘리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정시를 갖다 늘림으로써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있어요. 정시를 갖다 늘리면 누가 이익을 갖다 볼 것 같습니까? 정시를 높이면. 정시 늘린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학교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요? 강남 학원들이 또 난리가 났고요. 학교에서 사실은 정시를 갖다 이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학원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과연 공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우리
박원석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청년 공약 두 후보의 특징, 평가? 그러니까 두 후보 다 뭐 공정이라는 이른바 이제 시대의 감수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뭘 해주겠다 그래요. 이것저것 해주겠다. 뭐 기본 주택을 주겠다. 또 그렇죠. 청년 수당을 주겠다.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청년 도약 지원금을 주겠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등등 얘기하는데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두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민심이 돌아올지는 좀 의문이고요. 우리 청년들은 과거에 저희가 청년이었던 시절과 전혀 다른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도태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길을 자신들의 앞날의 전망을 그리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좀 구조를 바꾸고 경쟁하지 않아도 또 혹은 경쟁에서 좀 뒤처지더라도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몫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지 자꾸 지역적인 정책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거 보태주겠다 저거 보태주겠다 한다 그래서 청년들의 떠나간 민심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민심을 잃게 된 가장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였습니다. 근데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마디라도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서 얘기부터 하고 청년 정책을 차분히 다시 설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월요 경제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전혁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